우주 최대 로펌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믿기가 힘들었어요. 변호사만 2만 명이죠? 네네. 그러면 한국 변호사 수의 절반 정도 되는 숫자인 건데요. 잠깐만요. 그럼 투자자가 변호사예요. 일반인이 로펌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경찰에다가 자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복사를 그냥 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내보낸다. 그래도 법률을 다루는 기관들이잖아요. 법원과 검찰이. 이거를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중국 팀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다방면으로 맡고 있는 전혜지 변호사 난군영 대리를 모셨습니다. 오늘 첫 촬영이니까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CU에서 기업 법무랑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혜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범법인 CO 중고 업무팀에서 도움 드리고 있는 남구영 대리입니다. 난군영 대리는 중국 분이시잖아요. 네. 한국어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석사는 성균관대에서 나왔었고요. 지금 고려대 민법학과에서 박사과정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는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죠. 화동정법대에서 법학을 하셨고 네. 성균관대에서 석사를 하시고 지금 고려대에서 박사과정을 거치고 있는 남군영 대리입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신 건 중국 법조 뉴스 소식을 좀 들어보려고 모셨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총 세 가지죠. 첫 번째 소식은 중국 최대 로펌의 대표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횡령을 하고 자수를 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죠? 중국 여러 법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은 공기법을 원용하는 사례입니다. 공기법이 뭐예요? 아예 존재하지 않은 법, 공기처럼 예. 존재하지 않은 법이죠. 공기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네. 보이지 않는. 네. 그다음 세 번째 소식은 뭔가요? MBC가 중국 플랫폼 빌리빌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항소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중국의 최대 로펌 잉커라고 하는 로펌의 대표가 수천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불법으로 모아서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요. 대략 피해 규모가 얼마인가요? 지금 뉴스에 따르면은 한 중국 인민폐로는 40억 정도 되거든요. 예, 한국 돈으로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8천억 정도다. 이 로펌 잉커 로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가장 큰 로펌이잖아요. 네. 지금 재직 중이신 잉크 변호사님 한 2만 명 넘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우주 최대 로펌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예. 여러 나라에서도 대표처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대표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강남에 대표처가 있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방문했었죠? 네네. 네. 대표가 누구예요? 네, 메이샹롱이라는 초 에디터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심지어 작년에 베이징 노동모범상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믿기가 힘들었어요. 잉커는 규모가 큰 만큼 변호사 2만 명이라는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게 브랜드 파워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만 2만 명이죠? 네네. 그러면 한국 변호사 수의 절반 정도 되는 숫자인 건데요. 물론 중국이 사람도 많고 변호사 숫자도 당연히 많겠죠. 근데 2만 명이라고 하는 그 최대 로펌의 규모로 키우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키웠을까요? 그렇게 커진 게 파트너 변호사를 대규모로 모집을 하고 각 지점을 설치해서 지점별로 자율 운영권을 주는 가맹점 형태, 한국어로 따지면 네트워크 로펌 같은 형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확장을 급속도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형은 엄청나게 컸는데 내부 자금 관리가 사실상 대표 메이샹롱 한 사람한테 집중이 돼 있었던 거죠. 대표가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런 로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표가 어떻게 투자자들을 모으게 된 건가요? 일단 계약서 이름은 법률 서비스 계약이라든가 파트너 협약처럼 포장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잉크의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며 수익을 나눠준다고 약속을 한 거죠. 투자금을 메이샹롱의 여동생 회사 계좌 그리고 메이샹롱의 적화 명의로 된 회사 계좌 등으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그럼 투자자가 변호사예요? 변호사도 있고요. 외부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로펌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로펌한테 투자한 게 아니라 메이샹롱 여동생이랑
아들이랑 조카 운영하고 있는 MCN 회사, 여행사 이런 회사한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잉커 로펌 대표가 잉커의 브랜드를 단 여행사나 기타 등등의 가족 회사들에 투자를 해라라고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거네요. 네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잉크 로펌 배경이 있으니까 더 네. 안심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네. 하다가 횡령 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3월 초에 인터넷에서 메이샹롱 먹튀 소문이 나는 거예요. 3월 10 일에 메이샹롱이 상하이 경찰에다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에 잉크는 모든 일이 메이샹롱 개인 일이고 메이샹롱 이미 잉크에 있는 모든 채무에서 사임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로펌 입장에서는 "대표의 개인적인 일이다. 우리 로펌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거겠네요. 이게 소속 변호사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갔다고 합니다. 지점 자금이 빠져나가서 수임료 지급이 지연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지난달 뉴스에 따르면은 항저우 잉크에 계신 변호사님 사건 배당금 받지 못해 가지고 이 잉크 로펌 상대로 서제기를 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잉커의 소속 변호사가 자기가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를 했는데 수임료 부분에 자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잉커라고 하는 로펌이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잉크 법인 자금이 일부가 이미 감류되어 있어 가지고 정산 못 하고 있는 거죠. 들리는 얘기로는 소속 변호사들한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좀 넣어라. 투자를 해라."라고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잉크自救 자체적으로 자신들 구제하라고 하는 거죠. 찌찌요. 예. 네. 자구. 예. 네. 그러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어요? 일단 형사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금융당국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한테서 돈을 모은 것은 한국의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하고요. 중국 네. 법상으로는 네. 불법 공중예금 흡수죄, 네. 非法吸收公众存款에 해당합니다. 네. 잉커 로펌 쪽은 이제 "대표의 개인 문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잉커라는 브랜드를 팔아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한 거잖아요. 이게 민사 책임 쪽에서 이게 기업 법무 측면에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잉커에서는 메이샹롱 개인 문제라고 선을 딱 긋고 있는데 문제는 잉커 공식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법적으로나 아니면 중국 법적으로 이게 표현대리 법리라는 것이 적용이 돼서 조직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로펌의 내부 통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도 잘 알 수 있는 지점이죠. 투자자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큰데 이 대표 같은 경우는 구속되진 않았고요. 지금 대표가 이미 구속됐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없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점점 이제 로펌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로펌이 외형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부 거버넌스를 함께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다음 소식은 아까 말씀하신 공기법이라고 했나요? 그 공기법 소식을 한번 들려주시죠. 네, 올해 4월에 스촨성 깐즈州 사천에 있는 지방법원이 도장 너무 오래 서가지고 교체해야 해서 교체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공고에다가 中华人民共和国 印章管理办法이라는 법규를 인용했어요. 그런데 상급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용하고 있는 이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네. 소식이죠. 그러니까 사천성 간츠 장족 자치주인 네. 거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인장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법규를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요번에 한 번만 일어났던 해프닝이 아니라면서요. 네, 조사해보니까 2026년까지 7년 동안에 전국 10개 이상의 법원 총 30몇 개 검찰청이 동일한 법규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처음 발견되는 스촨성 깐지족 지방법원 공무원이 공고 쓰실 때 전에 있었던 공고를 찾아서 그때로 참조해서 공고를 썼습니다. 7년 동안이요. 네. 그러니까 각 지방별로 공공기관에서 법원 문서를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서 복사를 그냥 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내보낸다. 이런 관행 자체가 좀 문제인 거잖아요.
예. 한국에서도 뭐 법원에서 유사한 서식이나 판례에서 기존 판례를 인용을 해 가지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게 별도로 검증을 하는 단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판결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 법원이 자기네 도장을 바꾸는데 공고를 내면서 "아 무슨 법에 따라서 저희 인장을 바꿉니다."라고 했는데 그 인용한 법률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은 법률이었다. 공고문이라는 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 이 누가 만들어 놓은 공고문을 그대로 갖다가 살짝 날짜만 바꿔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 계속 7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제서야 발견이 됐다라는 말인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행정 실수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법률을 다루는 기관들이잖아요. 법원과 네. 검찰이. 이거를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형행 인정 관리 관련해서는 1999년 공무원 규정, 2024년 개정된 인가자업 규칙, 2025년 전자인장 관리 방법 네. 이렇게 세 가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법규가 있는데 네. 존재하지 않은 법을 인용하는 거죠. 그 실수한 사람들 뭐 징계를 받거나 뭐 처리 결과는 어떤가요? 아직까지 징계까지 서식 안 나왔는데 공고 사진, 내부 경위 보고 자체 점거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네. 그 실수를 알았으니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가 있겠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20년에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개 확인한 의견서가 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인용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판결문에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고 행정적인 공고문이나 어떤 양식에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 행정적인 어떤 실수를 유발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한국 MBC가 관련된 소식이에요. MBC가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 중에 하나인 빌리빌리죠. 빗잔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빗잔을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 소송을 제기를 해서 항소심까지 최종 승소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네. 이 빌리빌리가 중국 젊은 세대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무한도전이나 복면가왕 그리고 아이돌 무대 클립 같은 것들이 네. 빌리빌리 사이트에 업로드가 된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유저들 사이에서도 꽤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소재기는 거의 2021년도에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2021년에 소를 제기했고 그때 당시에 빌리빌리에 올라와 있던 침해 동영상이 4천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적 재생 횟수가 18억 회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3일에 장쑤성 고급 인민법원의 판결로 네. 항소심이 확정이 됐죠. 2심 종심제니까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빌리빌리라고 하는 플랫폼은 개인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 개인들이 책임이 있을 텐데 요번에 판결은 그 플랫폼 그 빌리빌리를 상대로 한 것이잖아요. 빌리빌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그 근거는 뭔가요? 일단 법원은 아래 세 가지 근거를 원용했습니다. 첫째는 빌리빌리 플랫폼으로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심사 관리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이런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거죠. 둘째는 MBC가 서 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서면 통지 형태로 빌리빌리한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려줬는데 빌리빌리가 자기가 저작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죠. 마지막으로 빌리빌리가 알고리즘 추전, 채널 분류, 그리고 TLP 배분 등 수단으로 침해 영상의 조회수를 사실상 키워줬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는 플랫폼들이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단순히 서버를 빌려준 것뿐이지 업로더 자체는 일반 개인들이다." 이런 방어 논리를 계속해서 펼쳤었는데 그 네. 방어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네요. MBC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나 봐요. 또 여러 차례 통지를 한 것까지 보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굉장히 네. 인기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 내에서 방송된 바가 없는 한국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한국 프로그램이 중국 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네, 이 부분 명확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벨른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요. 중국 저작권법 제2조에도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가입국 같은 경우 가입국 국민 내 저작권도 중국 관할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2022년도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이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무단으로 불특정 대중한테 공개한 앱 운영자들에게 실형과 벌금
불법 수입 물수 등을 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모두 베른 협약 가입국이기도 하고 중국 국내법에서도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죠. 네. 한국 콘텐츠 제작사라든지 방송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 침해를 당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한국 방송국이든 한국 콘텐츠 제작사든 포기하는 경향이 원래 기존에는 강했었는데 베른 협약과 중국의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소송에 5년이나 소요됐다는 게 좀 큰 예.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하겠지만요. 예, 네. 그래도 아주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죠. 중국 플랫폼을 상대로 해서 한국의 방송사가 승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중국 법조 소식 모두 다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중국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모아서 전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